그러면 윤석열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김계리 변호사 때문에 네. 이 화가 더 많이 납니다. 윤석열이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그리고 생존 위협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거 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요, 윤석열이 빠듯한 재판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생존이 힘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7시쯤에 이제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6시에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 시간에는 뭐 컵라면,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야, 맛있겠다. 구치소 솔직히 맛있지 않나 저거? 맛있어. 아, 굉장히 맛있죠. 네, 저 엄마가 못 먹게 해서 그렇지 맛있어. 구치소 저녁 식사가 오후 4시 반 정도면 종료가 되는데, 윤석열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특검 조사까지 출석을 하게 되면은 안 나오잖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못 한다. 이거는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나가지도 않지만 네. 나갔을 때는 보통 재소자보다 더 비싼 거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헌재에 네, 탄핵 도시락. 심판 받으러 갔을 때 도시락 12,000원짜리를 그 5분 정도 걸리는 네. 그 교도관이 또 사다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인권 유린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특혜를 누려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그 김현우 아, 서울구치. 구치소장 일 당시 그때 특혜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1차 구속 당시에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휴대전화도 받고 맞아요. 대통령실 직원 와가지고 국정 지시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MBC를 통해서 나왔는데 교도관들 있죠. 교도관들. 네. 교도관들을 24시간 심부름꾼처럼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현우 안양교도상이죠. 지금 그때 서울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네. 사실상 윤석열에게 24시간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도 했고요. 그리고 전담 교도관들 7명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거의 뭐 수발을 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윤석열이 수감 기간 동안 구치소 측에서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전달해서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라는 그런 글을 현직 교도관이 지난 4월에 올립니다. 여기에는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현직 교도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교도관이 올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4월 4일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좀 충격적인 게,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석열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이냐,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헌재 윤석열이 출석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말끔했잖아요. 머리도 하고. 예, 그 현직 교도관이 외부 미용사 손질 의혹, 그리고 CCTV 없이 4개의 혼거실 여러 명이 쓰는 방을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구치소 진입 여부와 같은 이런 윤석열 수감 생활 동안 벌어진 비비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자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 당국이 국회 감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예산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7가지를 썼는데 7가지 다 심각한 문제고요. 매우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내가 볼 때는 집보다 더 편했던 것 같아. 맞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네. 너무 편하게 저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제대로 한번 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대로 캐려면은 당시에 수용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52일 동안 거기서 생활했는데 1차 때 그 수용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어. 작성을 해야 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수용 관리 및 개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교도관은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교정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 네. 그런데 작성하지 않았어. 왜 작성하지 않았나 봤더니 당시에 경호처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김성훈이가 대장으로 있을 때 이거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윤석열 탄핵 법정 나올 때 머리 깔끔하게 손질된 맞아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 그 혼거실을 저희는 3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파악했었는데 네. 4개라는 게 지금 네, 또 4개를 드러났어요. 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몸종도 아닌데 7명이나 교도관이 예. 그 팀을 이뤄가지고 수발을 들었다는 건 충격적이고 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김현우 구치소장에 대해서는 국감이 지금 증인으로 저희가 채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김현우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53일간 있으면서 140회 변호인 접견했잖아요. 네. 근데 휴일에만 52회 그리고 원래 저녁 6시까지인데 그 시간 외로 만난 게 42회 심지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접견. 내가 볼 때 그때 술 먹은 것 같아요. 그때 밤 9시부터 시작이 밤 9시. 그래서요 우리가 최근에 윤석열 보면 살이 쏙 빠졌잖아요. 쏙 빠졌잖아. 네. 교도관 근데 이게 바뀐 다음에. 구치소장 바뀐 다음에 살 빠졌다라는 예. 의심을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먹는 거 문제에도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일 의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강의구 부속실장이 왔을 때 그 사람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누구한테 통화했을까? 뭐 조이대한테 전화 한 통 해볼까? 직위원한테 전화 한 통 해볼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요. 네. 변호인 접견할 때도 혹시나 특혜로 변호인들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영화 중에 프리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석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뭐 음식 특혜 거기서 권력을 누리는 특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핸드폰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핸드폰을 쓰면서 온갖 것들을 다 조정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김현우가 매우 심각한 구치소장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아까 막 그 자유롭게 막 변호사 만나고 밤새 변호사 만나고 한 게 김현우가 만든 지침 덕분이었습니다. 지침을 또 만들었어요? 지침을 또 만들었던 거야. 지침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수행관리계획서. 예. 네. 저 지침을 보면은요. 지금 예. 보면 여기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만들어 놓은 거야. 윤석열 수용관리 계획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우 고발 안 하셨죠? 김현우에 대해서는 이미 1차 고발 및 재고발장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재고발장까지. 고발인 조사가 곧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수발 네, 수발입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김현우. 그 교도관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52일간의 근무 일지를 은폐시켰다. 실은 이거는 직무 집행관의 공무원이라면 교정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그 직무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했다면 직무유기, 또 다른 직무유기, 그리고 수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 규정을 저렇게 윤석열에게만 헌법 네.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을 위반해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줬다. 그러면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입니다. 추가로 3차 고발 들어갑니다. 3차 고발까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이 김현우 구치소장이 살던 제가 살던 이제 둘 중 하나는 이제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 될 때가 왔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그 밥 못 먹어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 옛날에 변호사 하다가 짜장면 냄새 맡고 그거 좋아가지고
검사 다시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 원래 면 좋아해요. 그리고 컵라면 뭐 먹는 거 좋아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밥을 제때 먹고 싶으면 출정에 나가면 돼요. 법정에 나가거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밥을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제대로 똑바로 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 식사 시간이 저렇게 흔들린 겁니다. 우리가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동안에 구치소 안에서는 무법천지였던 거예요. 그때도 그렇죠. 윤석열이는 왕이었고 얼마나 우스웠을까 우리가. 4개 홍거실을 혼자 쓰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어. 거에 대한 거. CCTV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 게시글이 사실이라면. 4개 하나는 횟집으로 만들고 하나는 뭐 이렇게 쓴 거 뭐야? 진짜 이거? 너무 고통. 그 출소할 때는 심지어 완전히 그 봉쇄 구간에 모 국회의원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 집처럼. 출석 날에 그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본인이. 근데 저 수용관리 계획서가 법무부가 지난 8월에 서울구치소장 교체한 뒤에 삭제가 됐거든요. 8월입니다. 윤석열이 다시 구속이 된 게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서울구치소장 교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윤석열이 다시 들어가고 나서도 한 달 동안은 저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요 7월 며칠에 그러니까 구치소장 바뀌기 마지막 모습이 네. 드러난 게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원래 윤석열을 우리가 아는 모습 그쵸. 그대로였어. 근데 그 교체되고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니까 그렇죠. 사람이. 지금 모습. 에이 아, 여기 있네 그렇지. 요거 내가 찾던 글이 어. 여기 있네.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핑계대는 게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됐을 때와를 기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구치소장에 누구냐라는 것에 예, 대해서 좌우됐다는 거죠. 그걸로 좌우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께 저희가 액자로에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흡족했습니다. 흡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자극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벌써 게이지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이러면 어미주까지 금방 가겠다. 아, 자 김현우는 일단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자 그리고 아주 짧게 한덕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사실 그 죄의 무게로 보면 굉장히 무겁거든. 그럼요. 근데 지금 흥행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거 참 희한해. 이게 워낙 많으니까 지금 약간 좀 소외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 네. 한덕수는 어제 내란 방조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는데 이 혐의는 굉장히 무거워. 국무총리 가장 책임이 막중하거든.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방조한 혐의인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도운 것 같아요. 주요 인물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 서명하고 삭제한 혐의, 그리고 헌재하고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 위증한 혐의.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재판에 나와서 위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나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해. 그냥 그럼 뭐 당연히 위헌이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미꾸라지. 함께 보시죠.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피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저는 뭐 특별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삭여. 진짜 너무 못없다. 너무 그러니까요. 못없어. 일생을 대한민국 관료로 산 사람의 민낯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관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책임지는 자리까지 안 올라가야죠. 맞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용기가 네. 없으면. 아까 구치소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에서 압박이 와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구치소장이라는 본인이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요. 네. 우리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에 방화 책임자가 있습니다. 보통 방화 책임자 정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불 났을 때 누가 대비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국무회의의 정은 누구냐? 대통령이고 부는 국무총리예요. 맞습니다. 부서권도 갖고 있고요. 네. 당연히
공동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책임지겠다는 태도도 없는 거고.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윤석열이 잘못했고 내가 그 못 막아서 죄송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국무총리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먼저 사과하고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게 계속 요리조리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네. 아닙니까? 근데 못 막아서 미안하다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열심히 도왔던 걸로 보입니다. 열심히 도왔죠. 예. 저렇게 대놓고 내란 그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위증을 했는데도 구속이 안 돼 있다는 구속이 것도 안 됐다는 게 놀라워요. 핵심이야. 네. 구속 안 된 거. 본인도 인정을 한 거고 아. 위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자가 구속이 안 된 것도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좀 올라옵니까? 제가 이 한독수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가 지금처럼 CCTV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방조로 일단은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방조. 지금은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헌법 86조와 89조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에서 그 대통령 다음에 2인자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경험상 그리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해 보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절차적으로 이 위헌 위법을 뒷받침하려고 했고 사후적으로 서명의 해프닝을 이렇게 일으켰으면서 네. 더 중요한 건 자기는 내란 방조는 인정하지 않지만 위증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위증. 근데 이 위증의 인정, 즉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는 위증. 근데 그 계엄 문건을 같이 이상민하고 논의한 CCTV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고의성을 인정할 때에 위증을 인정한다. 이 부분이 충분히 당시에 내란 관련된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지했을 가능성 오히려 그게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체육 앵커님과 네. 같이 네. 주요 임무 종사자의 공동 정보입니다. 단순히 방조범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그 입장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떡수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예종 폐쇄와 관련해서 그거는 딱 떨어지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맞습니다.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독수가 지금 이제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범행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이고 저것은 탄핵 법정에 나와서 했던 증언보다 훨씬 더 후퇴한 범행 부인이거든요. 내란 방조 저 재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 내란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저도 마찬가지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저는 윤석열 다음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든 정치적이든 역사적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한덕수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는 이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더. 불명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가 돼서 6개월 내로 1심이 유죄가 되면 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금융치료가 기다리고 있다. 금융치료? 지금 한독수 그리고 김용현, 네. 이상민에 대한 1차 740명 지금 위자료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유죄가 나오면 와.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와. 그 다음부터는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금융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와. 그게 더 무서울 겁니다. 야, 한독수가 대단하십니다. 돈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한독수의 핵심을 질렀네. 힘실러요 이분은. 10만이 모이면 100억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언제 주무시는가 싶어요. 미리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합니다. 네. 네. 저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3만 원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법 앞에 평등입니다.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 개인적 친소로 그건 없어요. 친소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심각한 어미준 검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무슨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랑 무슨 관계야가 아니고 검찰 개혁은 민생이다. 거기에 똑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진짜 쿠팡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요. 일용직 노동자가 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삶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한테 퇴직금 안 주려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한 거야. 내부 규정을 규정을 바꿔갖고 그 조금 안 주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고발을 한 건이야. 쿠팡을. 네. 그런데 검찰 어미준이가 이거는 혐의 없다고 덮은 건이야. 쿠팡 편을 들면서 화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지금 적고 계시죠. 네. 고용노동청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담당 부장검사도 이거는 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천지청 어미준이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A 부장검사는 지난 5월에 어미준이 얘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얘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런데 어미준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대놓고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미준이 너 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왜 무혐의 지시를 내렸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어미준이가 아니 뭔 소리냐? 나 패싱한 거 아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하는 검사가 주임검사라서 주임검사한테 의견만 물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똑 떨어지는 반박 증거가 나왔죠. 네, 요거 딱 나와버렸잖아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주임 검사가 부장 검사한테 이렇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부장님 땡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어미준이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뭐 구약식 뭐 얘기하는데 쿠팡 무혐의 딱 떨어지죠. 딱딱딱 요렇게 아예 그냥 결론을 내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검토 방향을 알려줬다는 아예 거죠. 그냥 지침을 내려버린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어미준의 문제 어제 JTBC를 통해서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2023년 쿠팡은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취업 규칙을 바꿉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가 쿠팡을 고발한 건이거든요. 2024년 9월에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을 해서 쿠팡 내부 지침서를 확보를 했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일단 내부 지침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고 이의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 커뮤니케이션 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러니까 알려주지 마라. 우리 취업 규칙 변경된 거 얘네들한테 알려주지 말아라잖아. 모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법 판례상 이 자체가 무효가 돼요. 대법 판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다. 대법 판례가 있었던 거야. 그럼 저 내부 지침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네. 그러니까 핵심 증거야. 이 내부 지침서가 핵심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1월에 노동청이 이게 워낙 핵심 증거니까 이 핵심 증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네. 문제될 게 없어요. 3월 부산지청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1차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는데 그때 이 핵심 증거를 쏙 빼버립니다. 어미준이 너 이거 왜 뺐냐 물어봤어요. 네. 그럼 어미준이가 최소한 사람이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미안해야 되잖아. 뻔뻔합니다. 어미준이 뭐라고 합니까? 담당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 취업 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닙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부장검사가 보냈으니까 누락된. 그러니까 너네 차원에서는 누락시킨 거 맞잖아. 핵심 증거인데. 화가 너무 나는데 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렇죠. 가리고 있다. 예. 이 사안에서는 세 가지 정도 쟁점을 좀 뽑아보면 먼저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거리를 냈다. 검사는 한동안 또는 그 이상 보안 수사권은 입에 거론해서는 안 되겠다. 교보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바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찰청법 7조의 이 쑤셔넣었던 원래 행정공무원은 위임의 법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 8조를 보면 내 권한 말단 공무원이지만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내 이름과 내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7조는 상급자는 사전 지시금지입니다.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조직 문화입니다. 다만 6조에 사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검찰청법 7조 2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네. 검사 동일체의 원칙. 따라서 상급자가 언제든지 그 업무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전시킬 수도 있고 또 옆에 검사한테 승계시킬 수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중수청이 가든 공소청이 가든 네. 행정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행정 위임의 법리를 반드시 거기에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쟁점이 나오는 거고 끝으로 네. 증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특히 무죄줄 결심이면 증거를 빼버린다. 그건 정말 나쁜 짓이야. 이게 바로 증거 조작 법 왜곡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 왜곡죄. 포인트이기 때문에 법 왜곡죄 정말로 통과돼야 된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 수사, 기소, 재판까지, 그렇죠. 판사까지 모두 네. 관여되는 자는 법 왜곡죄 그렇죠. 신설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 동의합니다. 어미준 지청장 말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 주인 검사가 무혐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주인 검사가 그 사건 배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혐의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주인 검사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거고 너무해. 지금 차장 검사가 지금 부장 검사한테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잠깐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장 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장 위에가 차장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사회랑은 좀 다르죠. 부장 위에 차장인데 차장 검사하고 이 힘들었던 부장 검사하고 나눈 메신저가 이번에 또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거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장 검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희 당시 차장 검사가 이 부장 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메신저로 어미준 청장님께서 취업 규칙 무효 여부 판단할 필요 없다고 하신다. 괜한 분란 소지 민사재판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좀 조용히 있어라. 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러고 나서도 부장 검사가 나 정말 잠도 못 잡니다. 제발 한 번만 좀 이야기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충심으로 내가 말씀드려. 근데 아예 대꾸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메신저에서 말을 나눕니다. 그렇죠. 여전히 핵심 증거가 좀 누락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 김동희 차장 검사가 논리도 안 맞고 억지 부리는 것 같다. 역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억지 부리는 네, 부장 검사 너 왜 이렇게 억지 부리냐 이놈아. 저기서 핵심은 네. 괜한 분란의 소지. 저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그 위에서 밑에 검사들한테 아휴. 조용히 시킬 때 분란 만들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장검사가 사실은 부장검사쯤 되면은 검찰의 간부급이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누락된 증거를 대검에 스스로 개별적으로 보내잖아요.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소가 맞는데 검찰이 사건을 좀 물럭거리더니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과연 사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 부분은 그냥 뭐 단순한 뭐 노동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네. 검찰 수사권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지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의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희가 저 검사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신청을 또 해놨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폭발할 겁니다. 자, 저 부장 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참다 안 돼서 제발 이 어미준을
좀 처벌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냈잖아. 네. 그런데 진짜 열받는다. 대검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았잖아. 네. 어미준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장 검사를 족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검이 이 부장 검사를 불러다가 야, 너 왜 위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너 부장 전결로 영장 청구를 했느냐. 그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지청장 승인 받지 않고 대검찰청에 쿠팡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왜 너가 냈어? 이놈은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 라고 부장검사를 족치고 있습니다. 조직의 파괴자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대검에서. 와, 이거 너무 분노 포인트 아닙니까? 이거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어. 됐다. 이 부장검사는 우리 박정훈 대령의 사건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 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장검사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될 절차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려는 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지금 탈탈 털어서 처벌하려고 한다. 박정훈 대령과 처지가 비슷해 보입니다. 따라서 어미준이를 이 핵심 증거, 내부 지침서를 누락시키겠다, 네. 은폐하게 했다. 네. 허위 공문서 작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네. 중요한 건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직권남용도. 직권남용을 본죄로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부수적인 관련 범죄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 들어갑니다. 공수처에 고발 들었어요. 근데 뭐 공수처가 알아서 하겠죠. 정말 고맙습니다. 왜 어미준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본인의 이제 직속 부하가 본인을 대검에 신고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쿠팡을 케어했을까? 쿠팡하고 대통령실하고 인적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을 예. 해보는데요. 의심 아닙니다. 그거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검색 엔진에다가 포털에다가 쿠팡에서 정치계, 정관계에서 누가 많이 갔는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우리 그때 한번 잠깐 네. 뭐 자료 준비한 거 있었는데 예전에. 네, 그런 게 아마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 아닙니까? 이제 취업 규칙을 아무리 회사가 마음대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노동법 하위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쿠팡이 플랫폼 물류 이렇게 유통 이런 걸 하면서 또 외주 하청 그다음에 소비자들과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국회나 정부 쪽에서 보면은 쿠팡에서 대관 이른바 정부 기관 권력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썰미를 가지고 네. 어미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사실은. 네. 쿠팡 사건은 민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건이고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그런 사건마저도 검찰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진짜 할 수 충격이야. 있다는 거예요. 수사권을 네. 가지고요. 그래서 충격. 쿠팡 사건을 포함해서 과연 검찰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 과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이 얼마 한다고 그거를 안 주려고 그걸 바꾼 거야 쿠팡이.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그런 이 정말 사회적 약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은 정의롭고 평등한가라는 네. 근본적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전 국민에게 좀 전달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이거 이 사안만큼은. 저는 좀 오늘 듣고 너무 속이 답답해지는 게 일용직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노동부에서 핵심 증거를 압수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대법원 판례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무조건 됐다 그치. 됐어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이게 좌절되면 와 이거 어떻게 진짜 이 답답함을 나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좌절이 돼. 네. 근데 봤더니 대통령실하고 쿠팡과의 인적 교류가 이렇게 많더라. 이 사진은 바꿨나요 그때? 바꿨네. 네, 바꿨어. 이렇게 인적 교류가 많더라. 네.